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하고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덕분인데요. 2분기 전망도 밝습니다. 반도체 등 IT 품목과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수출 플러스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4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7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에는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은 99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1% 늘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에서 2달 연속 전 품목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수출액은 67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친환경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수출 확대로 단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 물량 또한 작년보다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겁니다. 지역별 수출 역시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골고루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4월 수입액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47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금년 4월까지 누적 흑자는 106억 불이며 이는 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 플러스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직 정보와 상담 연계 플랫폼 개발, 저소득층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장학금 확대 등도 담겼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축에서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우선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구직 정보와 상담이 연계된 맞춤형 플랫폼을 만들고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개방형 직업 트레이닝도 추진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세제가 지원되는 업종의 제한을 폐지하고 월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중1에서 고3까지인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힙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 제도 개선 등 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고 필요시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역동 경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최근 다이어트나 건강을 고려해서 당류를 뺀 제로 음료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죠.
실제로 소비자들은 제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열량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제로 음료 실태를 조사했더니 제로 슈거 소주 등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류를 뺀 제로 소주라고 해서 열량이 크게 낮지 않다는 겁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설탕과 액상과당 대신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를 첨가해 만든 제로 음료. 건강을 고려해 제로 식품을 선호한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탄산음료부터 시작해 주류 업계에서도 제로가 대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68.6%는 제로 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 대비 칼로리가 상당히 낮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분 검사 결과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제로 소주와 일반 소주 각 5종을 비교한 결과 열량 차이는 평균 7%에 불과했습니다. 즉 당류를 뺀 제로 소주라고 해서 열량이 크게 낮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알코올이 없는 탄산음료 등에서는 유의미한 열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로 음료와 비교군 일반 음료 20종의 성분을 비교 조사한 결과 제로 음료에서 열량이 100ml당 평균 98% 낮았습니다. 제로 식품 내 성분에 대한 오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할 때 제로 상품 뒷면에 있는 영양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알코올 1% 미만의 비알코올을 뜻하는 0.0 표기와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의 0.00 표기가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의 제로식품 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전쟁 강행과 휴전의 갈림길에서 고심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라파를 공격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인질 가족들에게는 전쟁을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주문했는데요. 극우파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하마스에게 휴전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에 반대하는 인질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휴전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전엔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질 가족들에게는 전쟁을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네타냐후의 이 같은 초강수는 휴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부 극우파의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정치적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린 뒤 이후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라파 공격 의지를 밝힌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 보다 무게를 뒀습니다. We don't want to see operations that haven't factored in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ose 1.5 million folks trying to seek refuge down there. 휴전을 타결하려는 이스라엘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스라엘에 분명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reaching a deal for an immediate ceasefire that it secures the release of hostages and allows for additional steps to be taken in terms of surging humanitarian aid.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시 이스라엘로 건너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의 만남에서 사실상 마지막 휴전의 불씨를 되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오데사를 재차 공격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이어 현지 시각으로 1일 새벽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건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격추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오는 7일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에서는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에도 민간 시설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 5명이 숨졌습니다. З дітей 5-річна дівчинка, в якої забіг грудної клітини середньої важкості, і 16-річна дитина. 피해 시설 가운데는 주민들 사이에서 해리포터 성이라고 불리는 유명 건물도 포함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비인도적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이 사용돼 피해를 키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집속탄은 수백 개의 작은 폭탄들이 함께 터지면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의 무기입니다. Тип його встановлюється, для цього є відповідна експертиза вибухотехніків. Зараз працюють усі відповідні служби, Державна служба надзвичайних ситуацій. 러시아는 지난달부터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등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7일 오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전과를 부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는 9일에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Російські наступальні плани. Але для цього українська сила має спиратися на достатню підтримку від партнерів на патріоти, які потрібні.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로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로 크림 반도를 공격했지만 방어망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